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경호처에 가로막히며 약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상 준비 부족에 따른 작전 실패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집행 시점부터 세부 전략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시도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경호부대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히면서 5시간 반 동안 발만 구르다가 사실상 포기를 선언하고 발길을 돌린 겁니다. 관저 내부로 진입하긴커녕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체포 시도엔 공수처부터 경찰 지원 인력까지 모두 100명 정도가 투입됐지만 경호처 측에선 200여 명이 맞선 데다 일부 직원들이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만큼 위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을 위해 투입한 인원이 너무 적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면서 답을 피했지만 경호처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집행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번 체포 시도가 영장을 재집행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인력과 대형 수사 경험의 부족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이번에도 여과 없이 노출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공조본의 체포 시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피의자 태도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4시간여 만에 대통령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기동대가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하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의 침입이자 특수공무집행 방해, 불법 체포 감금 미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자문으로 나선 석동현 변호사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영장 집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을 불응했다, 거부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우려먹기 위한 일종의 저는 보여주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는 게 뻔한 상황에서도 지금 5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반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부터 발부,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했고 현장에 동원된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적법한 지휘에 따라 지원한 인력이라는 겁니다. 관저 앞에서 처음 대면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는 물리적 충돌만큼은 피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일에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애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서신에서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켜주셨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을 꼭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 검사가 불허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오전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경호처가 인간 벽을 세우며 수색을 거부하자 박 처장 등 경호처 윗선을 체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인 만큼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면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공수처 검사가 체포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특수단은 철수 직후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다시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의원들의 비상대기령을 내린 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민주당. 하지만 5시간여 만에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공수처에는 강한 유감을, 윤 대통령에겐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특히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를 내란 공범으로 간주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 3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전방위 압박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해서 수색을 불허하고 영장 집행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법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앞서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또 수수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면서 직접 진압에 나서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와 함께 내란 특검 재표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혐의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대통령 탄핵 여론전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당 쇄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여권이 시작부터 넘기 힘든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에 윤 대통령의 버티기 논란이 그것인데 강성 지지층과 차가운 일반 민심 사이 딜레마에 빠진 여권이 조기에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느냐가 바로 관건으로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여당은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군사공무상 비밀시설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무시했다고 절차적 측면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국 최대 변수가 윤 대통령 직접 수사 상황이 될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애국 시민으로 지칭한 편지를 보내는 등 버티기 의혹을 넘어 여론전에 착수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국민 편가르기, 충돌 등 혼란 유발 가능성을 염려하며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지도부는 적극 옹호도, 공개 비판도 없이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당이 그 부분을 그 취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 진영으로 갈려서 물리적 충돌까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당 지지율 마지노선을 유지하며 변화를 모색하려면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힘을 싣지도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국회 상황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여당 지도부에 대한 내란 선전죄 고발과 무고죄 맞고발 등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면서 대야 강경론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란 숙제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향한 외연 확장 등 야당과의 표심 경쟁에서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당은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당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가면서 보수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낼수록 국민의힘으로선 동행이냐 결별이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출구 전략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 그리 길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의 속도가 붙으면서 대선 시기도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정국의 반사이익이 더해지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높은 지지를 받는 형국인데 대세론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부터 닷새 연속 무안 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 상황을 살피면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유족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둘째 날 유족 이야기를 듣다가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TV에 광고하러 오는 거냐는 유족 항의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TV에 광고 내려와요? 인사하고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그냥 하시는 말씀 다 하세요. 이 대표는 민생엔 공을 들이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쟁점 관련 발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며 탄핵 심판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지만 민주당도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수권 정당 면모 부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발언을 해야 된다는 전 얘기를 좀 했었고요.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우세가 두드러졌는데 다만 지지 인물이 없다는 응답도 20에서 30%에 이르는 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도로 이 대표 선택을 꺼리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며 범죄 혐의를 파고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패한 건 불과 0.73%포인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도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한 외연 확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입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여당 내 유력 경쟁자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보단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과 16일을 각각 1차, 2차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3차 기일은 21일, 4차 기일은 23일, 5차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각각 정해서 통지했습니다. 시간은 매번 오후 2시로 현재 대심 판정에서 진행됩니다. 헌재는 그동안 2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앞으로 진행될 변론 기일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도 인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키로 한 것을 두고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게 불가피해졌다며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내란죄는 증인 반대 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뺀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직접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인용이란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짬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무산으로 더 혼란스러워진 한국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는 헌법 절차에 따른 안정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국내 상황은 국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한국 정국 혼란에 대한 질문에 헌법 절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look to the ROK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course the Korean people to work together toward a stable path forward.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 군 사이의 협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한국 국내 상황은 한국 국민 스스로 헤쳐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Obviously,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monitor, but you know those are things that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going to have to chart for themselves.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한 외신들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했습니다. It's the battle of how to hold him accountable and what processes, what legal processes, which investigative processes to do that under.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태극기와 성조기의 조합이 당황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미국은 숭배의 대상이라며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미국 내 우파를 점점 더 따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비상계엄령 후폭풍 속에 한덕수 총리가 어제 역대 최장수 총리란 기록을 세웠지만 직무정지 상태에서 내란 관련 수사까지 받는 처지라 그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총리의 공백을 메워야 할 국무회의에선 정치 쟁점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내각의 초대 수장이 된 한덕수 총리. 지난달 27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총리 관저에 머물며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임 기간 959일을 넘기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지만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 빛바랜 기록일 뿐입니다. 한 총리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변론 때나 내란 사태 관련 소환 조사 때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법률적 절차 또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끄는 내각은 갈등 상황을 노출했습니다. 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 불안 우려 해소를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총리 동시 공백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오늘은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합동 분향소 연장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새밑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국가 애도 기간. 시민들은 연말연시 모임도 뒤로한 채 합동 분향소를 향했습니다. 전국의 합동 분향소 100여 곳에 추위 속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합동 분향소 대부분은 오늘까지 운영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연장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소속 시민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 오산시 등은 분향소 운영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사 현장이 있는 무안과 전남도청 합동 분향소는 희생자들의 49제에 맞춰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가족을 잃은 참담한 심정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족들의 뜻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족들의 건강함을 채울 수 있도록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분향소의 운영을 연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 합동 분향소 설치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만큼 희생자들을 위로하려는 조문객은 평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 인도와 장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희생자 179명 가운데 어제까지 70여 구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10명의 장례가 치러진 데 이어 오늘도 7명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악성 댓글과 유튜브 영상 등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가운데 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3건은 이미 영장 집행이 완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방과 유언 비어가 확산하자 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희생자 유족을 만났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가장 궁금한 유족 앞에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을 설명합니다. 조사는 국내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12단계로 진행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4단계인 사고조사의 기본이 되는 관련 정보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현장 드론 촬영 등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합동조사단이 전문 분야를 나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에 조사 예정이라는 답변이 되풀이되자 답답함을 토로하는 유족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그 블랙박스 내용을 유가족한테 따로 공개가 가능한지. 공항에서 조종사분들, 기장분들께 이게 콘크리트 둔덕이다 뭐 이런 거를 안내를 했는지. 위원회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유족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공청회 등 사고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조직이지만 장관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미국과 함께 진행되고 결과는 우리 업체나 기관뿐만 아니라 항공기 제작사나 보험사 등 외국 업체 책임 여부도 가리게 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의 주요 이슈가 된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시설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로 올린 건 설계회사의 의견이었다는 국토부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사실이라 해도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을 승인한 국토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계량공사에서 콘크리트 상판을 올린 건 설계회사의 제안이었다고 국토부가 전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는 안테나와 마스터, 금속 레일 등 윗부분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지만 설계회사가 이 공사를 위해서는 집안 보강이 필요하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여러 가지 이제 안테나 부분 또 금속 레일 부분 이런 걸 검토하다가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상판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항공사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회사가 어디인지와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수 없으며 수의 계약인지 공개 입찰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설계회사의 제안이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설계회사의 건의를 수용한 공항공사와 사업을 최종 승인한 부산지방항공청, 즉 국토부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당초 3일까지 끝내기로 한 사고 기종 B737-800 운용 6개 항공사 조사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엔진과 랜딩 기어 이외 점검 항목을 늘렸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제기해 주신 그 정비 시간 준수라든가 또 정비 부품 문제, 적정 수량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 좀 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주일 연장하게 됐습니다.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음성으로 녹취록 제작이 시작됐고 비행 기록 장치 FDR은 오는 6일 우리 조사관 2명과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또 엔진 제작사인 미국 지휘사 직원 1명도 사고 조사위에 합류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제주항공이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3월까지 항공편을 1,900편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선은 이르면 다음 주, 국제선은 셋째 주부터 운항량을 한시적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항공당국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축은 제주항공이 하루 2편 이상 운항하는 일본과 베트남, 중국, 홍콩 등의 노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취소금이 2,6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회사 측은 2,600억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예약도 있어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상황에선 운항 안전성이 우선 과제로 간편 운항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전남 무안과 태국 방콕으로 가는 국제선 정기 취항을 한 지 21일 만에 일어났는데요.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에 이어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울산공항 안전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이용객이 40만 명을 넘는 울산공항은 진에어가 하루 4편, 대한항공이 하루 6편의 국내선 항공기를 운항 중입니다. 여기에 새해에는 임시적으로 국제선 항공기까지 취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025년 10월에 열리는 공업축제 기간에 맞춰 일본이나 중국의 자매도시 중 한 곳과 국제선 부정기 4편을 운항하고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때까지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울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떼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울산공항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이 최근 5년 동안 13차례 발생했습니다. 조류 충돌 발생률이 전국 공항 중 4번째로 높은데 여기에 울산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000m로 국내 공항 중 가장 짧습니다. 이 때문에 180석 이하 규모의 중소형 여객기만 운항할 수 있는데 현재 울산공항을 오가는 진에어 항공기도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와 동일 기종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제선 취항 시 선택할 수 있는 여객기 기종이 한정돼 있다는 게 울산시의 고민입니다. 항공기 크기가 조금 한정이 돼 있죠. 지금 비행기들이 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나 그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수없이 많은 운행을 했고 유지하면서 부정기편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울산공항 활주로의 종단 안전구역도 200m로 최소 90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인천공항과 제주공항보다 짧고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공항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활주로보다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울산공항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공항 자체가 활주로 종단에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우리 로컬라이저 설치되어 있는 그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 둔턱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기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급유시설과 열화상 조류 탐지기가 없다는 건 불안 요소입니다. 울산시는 정기 노선이 아닌 임시 노선이지만 국제선 취항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야탐역 인근의 8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에 불이 나면서 한때 시민 다수가 고립됐습니다. 소방은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고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 3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이 가운데 연기를 마신 수십 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층에 시뻘건 불이 붙은 상가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발음까지 들리자 주변 시민들은 크게 놀라 대피합니다.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 야탐역 바로 옆에 있는 8층짜리 복합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니까 양측에 그 불 연기가 막 엄청 옆 밖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병원과 식당, 여러 상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이라 안에서는 구조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창문 밖으로 다급히 구조를 요청하고 상가 맨 위층 옥상으로 몰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방은 건물 밖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구조자가 뛰어내리는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배치했습니다. 건물 내 총 300여 명의 인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은 한때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반 만인 오후 6시쯤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건물에 있던 7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40명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130명은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한전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13층짜리 복합상가 6층에 있는 빈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시민 여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4대와 인력 91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모현읍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3선째인 강원 양양군수와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와 비위 행태에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민원인 A씨에게 금품을 받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선 김진아 양양군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김 군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마의자 왜 받으셨어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군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성추행 관련 영상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민원인 A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번 김 군수의 구속은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는 주민 소환 투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3선째인 심규원 동해시장도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 시장은 시멘트 업체에 인허가 혜택을 준 대가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와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동해시는 역대 민선시장 4명 모두 사법처리 대상자가 되는 초유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의 잇따른 구속 소식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저희는 무척 황당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새해를 맞아 주요 현안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자치단체장의 구속으로 행정 공백과 주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새해 우리 경제 전망에도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그나마 환율의 영향을 덜 받고 선전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커리와 화장품 산업인데요. 지난해 수출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새해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구운 빵들로 손님 맞이를 끝낸 K빵집. 외국인 관광객도 다양한 한국식 빵들에 손이 갑니다. 韓国のパンは種類が多いし、美味しいパンが本当に多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K-베이커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빵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북미에서 크루아상과 페스츄리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실제 수출 성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베이커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붕어빵, 호빵 등이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수출 성적을 이끌었습니다. 제과업계라고 한다면 밀과 같은 각종 식료품 원자재를 미리 사와서 재고분을 축적해놨기 때문에 강달러로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입을 하지 않고 수출로만 계속 매출을 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달러에 따른 채산성 확보가 가능하고요. 우리 화장품 산업도 수입 원료 가격 상승이라는 부담을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마존에서 우리 브랜드가 올린 매출은 70%에서 300%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가가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면 가격 자체가 달러 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가거든요. 한국 경제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고환율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K-뷰티와 베이커리 산업이 또 다른 수출 효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불안한 정치 상황까지 더해지며 연말연시 특수가 실종됐습니다. 제주도가 소비를 유도하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다소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KS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북적여야 할 상점거리가 썰렁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긴 겁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보지만 좀처럼 활기가 차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마저도 지갑을 꾹 닫으며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완전히 눈에 띄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시고 하시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그들도 여유가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한 끼 때우시는 분들 많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달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87.1로 전달보다 8.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도내 상권마다 연말연시 특수가 실종되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제주도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중단됐던 탐나는 점 포인트 적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모두 73회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설 명절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현장 환급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보전금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신속 집행 그리고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주도가 발표한 정책이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 정책의 연장선 수준이고 현장에서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보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유엔이 올해 양자역학 100주년을 맞아 2025년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아직은 양자역학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양자기술은 기후변화,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학 분야가 될 전망인데요. 을사년을 이끌 양자기술을 임늘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사각형, 스마트폰보다 작은 이 물체는 구글이 발표한 신형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단점이었던 오류 발생률을 이번 구글의 신형 양자 칩이 크게 줄여 대규모 양자 컴퓨터에서도 오류 없는 알고리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양자 중첩 현상을 활용해 복잡한 연산을 해냅니다. 또 변수가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 처리할 수 있어 인공지능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금융과 물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그런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이 되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약 개발 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 기술의 해. 1925년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근간을 다진 해로 올해가 양자역학 100주년입니다. 이론의 영역에 머물던 양자역학은 실험 장비의 발전으로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기술이 점차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35km 떨어진 곳에서 양자 통신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양자과학 분야에서도 센서를 이용한 의료 영상, 진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을 활용하면 도청하지 못하거나 해킹 불가능한 통신을 할 수 있고요. 양자 센싱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감지하지 못하는 정확도, 정밀도 등의 측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양자과학 기술. 세계 최신 기술들이 모이는 올해 CES에서도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등 양자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만에 9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경우 지금이라도 백신을 꼭 맞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독감이 비상입니다. 지난주 표본감시 대상 병원 300곳에서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73.9명 발생했습니다. 환자 1000명에 7.3명에서 매주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3주 만에 9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이 수치는 주간 단위로 지난 2016년 86명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습니다. 7세에서 18세까지 초중고학생 발생률이 제일 높았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65세 이상 성인에서 백신 접종률이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현재 접종 중인 독감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을 맞으면 충분히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봄철까지 독감이 지속할 거로 보여 고위험군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꼭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기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SRT 운영사 SR이 이달 13일부터 4일 동안 설명절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합니다. 예매 대상 열차는 이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운행하는 SRT의 모든 열차가 대상입니다. 먼저 13일과 14일에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매와 전화 예매를 시행합니다. 이어 15일과 16일에는 교통약자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하는데 이때는 전화 예매는 안 되고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환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철원의 기온이 영하 11.8도, 춘천 영하 9.9도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도 영하 5.1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춥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눈 예보가 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강원도에는 최고 10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릉이 영하 1도, 안동 영하 4.2도고요. 낮부터는 다행히 추위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서울이 5도, 청주 6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내리는 눈은 월요일 아침에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